네, 정치권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김재원 의원님,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관계 최근에 보면 좀 변화가 보인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집권 5년 차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 이런 진단인데 어쨌든 장관 후보자 한 명도 형식은 자진 사퇴지만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가 이미 그 장관 후보자 문제가 된 3명을 전부 다 관철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그 국정연설을 하면서 그 3사람에 대해서 칭찬을 했거든요. 네. 그 말은 그 중에 누구를 내보낼 때 그 사람들의 명예를 지켜주고자 하는 대통령의 좀 배려가 아니었나 옆에서 사실 그렇게 봤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모양을 취하면서 대통령의 어떤 포용이라든가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을 좀 보여주는 그런 계기도 되었다고 보는데, 그러나 어쨌든 당에서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만든 부분은 과거 청와대 일변도로 당이 움직이던 것과는 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4월 7일 재보궐선거 패배 요인이 클 텐데요. 그렇죠. 지난주 청와대에서 송영길 대표 등 신임 지도부와 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자리에서 송 대표가 당의 좀 정책에 참여를 하고 또 주도적인 역할 이걸 주문했고, 대통령은 당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번에 대한 해석도 각각 다릅니다만 차 교수께서 보시기에 당청 역학관계의 어떤 변화, 이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까? 이 임기 말에는 언제든지, 그러니까 지금 다음 그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라도 당이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유권자들한테 상당히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난 4.7 재보선에서 이 지금 정부 여당이 참패를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변화와 뭔가 이 지금 쇄신을 바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민심에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지금 정부나 청와대보다는 아무래도 당이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당 지도부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아무래도 이 지금 친문과의 약간은 거리를 두고 있는 이 송영길 대표가 지금 당 대표가 되면서 당청 관계의 재정립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입장에서도 이렇게 송영길 대표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만 자신의 정치적인 일종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야만 본인이 주도하는 그 형태로서의 정권 재창출이 가능할 수 있고, 그것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본인의 앞으로의 정치적 진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그러한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어제, 그러니까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대통령이 그러니까 당 지도부와의 그 회동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유능하면 단합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단합을 강조한 부분은 아마 송영길 대표가 이야기하는 그런 변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바탕에는 2007년도 당시 이 당청 관계가 깨지면서 열린우리당이 해체되고 그러면서 여건이 사상 최대의 패배를 했던 그 트라우마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 임명을 두고요,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이제 문재인식 페미니즘 이 논란도 벌어지는데, 다름 아니라 이매숙 과기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충돌입니다. 능력과 자질이 부족해도 여자라 상관없다. 이 발언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또 문정복 더불어당 의원 설전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실제로 내각에서 여성의 비율을 일정 부분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박영선 장관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문에 사퇴함으로써 사실은 여성 장관으로 충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그 요구가 있었던 것 같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박준영 그 해수부 장관 후보자만을 사퇴시켰고, 사실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과기부 장관 이매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더 많았거든요. 여성 조국이다 이래가지고 더 정치권에서는 사실 공격의 빌미가 될 것이라고 봐서 이매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를 사퇴시키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했지만, 여성 그 강요 비율을 맞추다 보니 사퇴시키지 않았다. 그러면 여성은 좀 문제가 있어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끼워넣기식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것이 지금 이제 내부적인 논란인데요. 사실은 좀 더 좋은 후보자를 선택을 하고, 아마 굉장히 여성 후보자 중에서도 저런 정도 이상의
뭐 자질과 능력을 갖춘 분이 많을 텐데 꼭 내 사람을 심어야 되겠다. 네. 이런 그 요구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정부 의원이 또 하나의 논란을 일으켰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 벌어진 더불어민주당 문정부 의원 또 정의당의 유호정 의원 언쟁이 양당 간의 감정 싸움까지 갔는데 직접 듣고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차 교수님, 예. 민주당과 정의당은 사실 그 범진보로 그렇죠. 정책연대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저렇게 험악한 상황까지 갔죠? 그래서 지금 문정부 의원이 지금 연출하고 있는 모습을 말 그대로 자충우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유니스 의원, 국민의 의원, 힘 의원하고 충돌은 우돌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진보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당과의 충돌은 말 그대로 자충이거든요. 물론 이 지금 문정부 의원 입장에서는 아마 조금 그 해프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 지금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이유가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외교 뭐 행랑을 이용했다는 부분은 그러니까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그 국회 연설에서 잘못한 부분이다. 그걸 아마 항의를 하면서 이 지금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물러난 부분 그 해수부 장관을 지칭하는 3인칭의 그걸로 당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유호정 의원이 그 착각을 했다는 것이 문정부 의원의 그 주장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 동료 의원이 항의하는 데 대해서 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은 뭡니까 이 지금 그 제1여당의 그러니까 제1당 소속의 국회의원으로서 그 또 나이가 많은 또 연장자로서의 약간은 뭡니까 이 조금 과합적인 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히 비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문정부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흔쾌하게 사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그 김재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그 지금 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논란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그 지금 여성 할당제 부분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문정부 의원이 지금 그 유니스 의원과의 또 지금 언쟁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저는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할당제가 하나의 원칙처럼 아무리 그러니까 세워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질과 능력이 부족한 후보자를 이 지금 임명을 한 면제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사실은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 진영 간의 대립과 갈등이 상당히 심해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또 소위 말하는 젠더 갈등, 성별 차이에 따른 또 다른 논란까지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지금 차기 대선에서 지향하는 그 가치 중에 하나가 국민통합. 이거 자체가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국회 저런 싸움 모습이 이렇게 낯선 건 아닌데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 간에 이렇게 부딪히는 게 좀 상당히 색다르게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과거에는 그러니까 20대 국회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과반수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의당과 그 당시에 뭐 민생당 이런 분들 전부 모아서 겨우 과반수를 만들어서 공수처법하고 또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제 정의당에서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제까지 같이 통과를 시켰거든요. 사실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 당시 심상정 대표가 연동형 비례제만 통과되면 자신들이 얻은 그 득표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얻겠다는 공짜 심리로 그것을 밀어붙였던 거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어쨌든 대통령이 요구하니까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의당을 끌어들이려고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연동형 비례제를 같이 끌고 왔는데 막상 그 법이 통과되자마자 사실은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서 오히려 그 의석을 많이 끌고 가서 지금 과반수 의석을 넘겨버렸거든요. 결국은 거기에서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분들이 뭐 말로는 이념 공동체라 하지만 사실은 이익 공동체였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저 심상정 대표 입장에서는 공수처법만 통과시켜주고 의석은 뺏겼으니 철천지 원수가 돼버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금 정의당과 민주당이 보여주는 그런 행태는 사실은 감정이 그 골이 아주 극악무도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보면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좀 살펴볼게요. 다음 달 11일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이제 서서히 열기가 고조되는 그런 모습인데 초선 원외 인사들의 약진이 눈에 띕니다. 근데 김재원 최고위원도 전 의원도 최고위원 출마 소식이 들리던데 맞습니까? 예, 뭐 그저께 네. 페이스북에 이제 최고위원 출마하겠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당이 지금 사실은 초선 의원들이 대거 당 지도부에 이제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것이 굉장히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대선을 앞두고 전략 또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될 당 지도부에 너무 그 경험이 조금 일천하면서 참신한 인물들로만 구성이 되었을 때 지금 그 우리 당이 단순히 당내 후보를 선출해서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뭐 안철수 대표 또는 윤석열 총장 또 홍준표 의원의 입당 문제 이런 복잡한 정치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 기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초선 의원들도 당대표 열심히 뛰고 있는데 너무 겸손하게 접근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 안 듣습니까? 당대표가 아니라 최고위원 도전에 대해서. 아니 무슨 대표 나오지 않고 왜 능참봉을 지원하냐 그런 네. 그 비난을 우리 기성 정치인들로부터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각자 역할이 있고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당대회를 들여다보면요, 그 이른바 윤석열 마케팅 이게 또 너무 심한 것 아니냐 그런 또 한편에서의 지적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윤석열 총장과 전 총장과의 인연을 소개했던 이 주호영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 표현으로 머쓱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머쓱하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지금 말 그대로 하니까 제1야당의 당대표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윤석열 전 총장과 인연을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소위 말해서 이제 국민의힘의 자강을 통해서 뭔가 당을 이제 집권을 해보겠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이 여론조사 1위 후보를 이용을 해서 뭐 좀 손쉽게 편하게 정권을 잡아보겠다는 그러한 그 심보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따가운 질책에 그러니까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거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제1야당으로서 수권정당, 대한정당으로서의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고백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리고 또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부분은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지금 더 나아가서는 수권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변화와 혁신, 이게 자체 쇄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보다는 일단 외부의 유력한 주자를 모시고 와서 그걸 통해서 편하게 지금 가는 것 자체가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제1야당에 대한 바람 그 기대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대선 살펴볼게요. 내년 3월 대선까지 뭐 한 300여일 남았는데 한국갤럽 저 이제 MBN하고 매일경제 여론조사에서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양자택일에서 처음 앞선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 여론조사 흐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일단 여론조사에서 그 응답하는 분들은 사실은 좀 친숙한 분을 응답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최근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자명이 길어지고 또 언론에서도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오히려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어떤 지지 세력이라 할까요? 대대적으로 이제 출범을 하고 경기도 행정을 통해서 사실상의 공약 발표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하니까 주목도가 높아진다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총장이 과연 어떤 정치 세력과 어떤 모습으로 국민 앞에 나타날지 스스로 이제 고민을 하면서 차근차근 이제 준비를 하는 단계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아무래도 국민들의 많은 부분은 진영 싸움 논리, 진영의 한 축에 또 속해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이제 과연 우리 진영과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기대와 또 걱정 이런 것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런 여론조사는 금방 윤석열 총장이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의사표시를 하고 대선 출마 의지를 분명히 하면 또 지지자들이 더 모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저런 어떤
방향이 계속되리라고 네. 속단하기는 좀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이번 지지율 역전이요. 윤 전 총장 등판식이 관심인데 좀 앞당길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의외로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적인 그 입장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자신이 언제 나와서 이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인지를 밝힐 것인지 이미 상당한 정도의 그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진다든가 또는 국민들이 관심이 좀 멀어진다든가 또는 뭐 요즘 말하는 피로감의 그 증상을 이야기할 때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 내공이 있고 정치력도 갖추고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스케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충분한 그 보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자동응답 방식이죠. ARS 조사에서는 리얼미터죠. 그 윤 전 총장이 이 지사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 지금 어쨌든 여론조사를 보면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이 양강구도 흐름이 과연 지속될 것이냐 이 점이 늘 관심사 아닙니까? 그렇죠. 뭐 지금 사실 뭐 이 그 역대 그 대선 과정에서 보면 이 양당 지금 이 양강 구도를 형성할 경우에는 그 구도 자체를 깨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과거의 사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자명이 얼만큼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윤석열 총장이 어떤 식으로든 조만간 정치적인 액션을 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재명, 윤석열 엎치락뒤치락 상황이 계속된다면 아마 후발주자들이 그걸 비집고 들어가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윤석열 전 총장은 저는 김재원 의원 생각하고 좀 다르게 뭐 본격 등판은 뭐 8월이나 9월 늦게 할 수 있지만 설마 야구로 치면 이제 몸풀기 위한 워밍업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몸풀기는 거의 국민들 안 보이니까 지금 이 야구장에도 가면 불펜이 안 보이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관중들이 안 보이는 데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이는 쪽에 나와서 그러니까 그 몸을 푸는 경우도 많아요. 대중에게 노출되게 하는 그러니까 저는 노출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그 하나의 시점이 저는 5월 18일, 5.18 강주민주화 운동 이 시기점에 어떤 식의 정치적인 모습으로 지금 국민에게 다가갈 가능성이 높다. 5.18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현대사 특히 한국 민주주의에 차지하는 그 가치를 생각했을 때 어떤 식의 정치적인 메시지, 액션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걸 통해서 아마 차기 도전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밝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점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 양강구도를 깨고 싶어하는 후보들이 많이 있죠. 여당의 뭐 이낙연, 정세균, 이광재 의원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홍준표 의원 또 황교안 전 총리 최근에 여러 행보를 합니다. 두 사람의 움직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근데 당내에서는 조금 걱정스럽게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홍준표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입당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상당히 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저런 격한 반응 때문에 입당을 받지 말자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뭐 홍준표 대표가 결국 입당을 해야 되고 또 대선을 앞두고 함께 그 경선에 나서서 그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조급하게 계속 그 반대하는 분들도 나름대로 정치적인 생각이 있는데 그분들을 원색적으로 공격하는 그것이 오히려 이제 입당을 반대하는 또 다른 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황교안 전 대표의 경우에는 사실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그분의 정치력이나 또는 리더십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야기했고 당내 많은 분들은 그 당시 선거가 칠 수가 없는 선거를 지게 만든 주된 요인을 황교안 전 대표가 몽땅 제시했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나름대로 속죄하는 내용의 책을 내고 했다면 좀 자숙하는 기간을 보이고 자숙하는 자세를 보이면 좋을 텐데 도리어 이제 책 한 권 내고 모든 것은 속죄를 받은 양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더 좀 당내에서 우려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분에 대해서 조금 저는 그런 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 교수께서 보시기에 황교안 전 총리 대선 행보 본격화할 것으로 봅니까? 예, 뭐 본격화하려고 지금 그러니까 몸을 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상당히 아마 마음이 좀 초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지금 그 지난해 총선에서의 참패 때문에 물러나긴 했지만 본인 입장에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코로나라는 돌발적인 상황 때문에 그리고 또
재난지원금이라는 것 때문에 자신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게 정치적인 패배를 당했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고, 그리고 특히 내년 차기 대선에 도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이 아마 정치인으로서 끝이라는 생각, 그건 아마 절박감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 가서 나름대로 뭐 백신 확보를 위한 노력들은 좋습니다만, 그게 너무 메시지 중에, 예를 들면 지금 뭐 국민의힘이 지금 그 단체장으로 있는 그 지역이라도 먼저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식의 접근 자체는 모르겠습니다. 통합적 이미지를 지향해야 되는 이 대선 주자 입장에서는 좀 적절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